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에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에 걸쳐 영산강 유역에 나타나는 우리말로는 장고분, 일본에서는 전방후원부이라고 합니다. 그 전방후원분의 출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주 국립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그 광주 국립박물관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평 신덕 고분전을 하고 있어요. 그 신덕 고분전이 어떤 거냐면 영산강 유역에서 지금까지 그 장고분, 뭐 전방후원부이라고 해도 같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장고분이라고 해왔으니까 오래전부터 그 전방후원분이 현재까지 14기가 발굴됐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게 물론 이제 그 옛날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겠죠. 현재까지 14기가 발굴됐는데 대부분이 도굴이 돼가지고 그 내부에 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평에 있는 신덕고분만 그래도 도굴이 덜 돼서 많은 유물을 발굴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유물을 찾아가지고 그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현재 광주 국립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 국립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신덕고 문제를 쭉 보고 다 보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이 고분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한 7, 8가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그 질문이 나와 있는 것이 봤어요. 얘가 그게 새로운 거 아니고 이에 관해서 그 영산강유역 장고분에 가서 학설을 낸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조합한 거예요. 쭉 모은 겁니다. 한 7, 8개 되는데 크게 둘로 나누면 백제인이냐 외인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그 한평 신덕 고분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한번 추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몇 차례 이걸 나눠 가지고 제가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너무 곧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추적하는구나. 그걸 보고 여러분은 제가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더 나은 방법으로 신덕고분의 주인 추정에 대한 더 나은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은 제 얘기를 단지 참고로만 하시고 저보다 나은 추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거 이겁니다. 자, 신덕고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 배경 설명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배경 설명이 필요하냐면 일단 일본의 고분 시대, 전기 고분 시대, 중기 고분 시대, 후기 고분 시대 그 시기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산강 유역은 온과병지대로 유명한데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보여왔는가 이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산유역의 전방후원문이 언제 출현해서 언제 사라지는가 그리고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문의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제가 신덕고분전에 가서 본 거, 국립박물관에 가서 본 거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부는 언제 출현합니까? 언제 출현하죠? 475년 백제의 웅진천도 직후에 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475년 웅진천도 이전에는 전방후원분이 안 나타나요.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6세기 전반까지 나타납니다. 대략 한 50년 정도예요. 50년, 길게 보면 60년쯤 될까요? 구체적으로 백제의 웅진 시대인 동서광과 무령왕 시기입니다. 두 사람 시기예요. 그리고 6세기 중반이 되면 이제 사라지는데
그에 관한 얘기. 그리고 전방원분이 출연하는 그 5년 동안 무슨 뜻이냐면 475, 476, 477, 478, 479년, 479년이 동서왕측이라는 겁니다. 그 5년 동안에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에서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었는가, 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선 영산강유역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전남 지역은 크게 영산강유역과 섬진강유역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전남 지역 동부를 우리가 섬진강유역이라고 하고, 전남 지역 중앙부와 서부를 영산강유역이라고 합니다. 꼭 전남 지역뿐만 아니고 전북 지역 남부, 예를 들면은 고창군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산강유역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전북 남부에서 전라남도, 광주 포함해서 중서부 해남까지를 우리가 영산강유역이라고 합니다. 섬진강유역은 동부 전남이고 동부 전북이에요. 그러니까 남원부터 시작해서 구례로 뭐 이제 따라오는 이제 어딥니까? 그 수은천, 곡성, 여수 이쪽은 이제 우리가 그 섬진강유역입니다. 그 문화가 약간 달라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거 영산강유역이에요. 영산강유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세기에 되면은 한반도 전체의 지방 세력이 중국 사료에 쫙 나타납니다. 그때 영산강유역 나타나요. 그러면서 영산강유역의 이 대세력가들이 누구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영산강유역의 온관몇 지역, 전남, 중서부하고 전북 남부입니다. 그 고고학적 변화의 대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요. 원래 옹관이라는 것은 청동기 시대 농경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에 농경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에 옹관묘가 다 나타나요. 그런데 철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옹관묘가 사라지고 자체의 새로운 고분 문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영산강 유역에서만큼은 새로운 고분 문화로 나타나지 않고 옹관묘가 발전해요. 진화하는 형태로 발전한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3세기 중반이 되면 대략입니다. 3세기 중반이 되면 영산강유역의 옹관이 갑자기 커져요. 큰 옹관을 만들려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3세기 중반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됩니다. 4세기 중반이 되면 옹관만 커지는 게 아니고 봉분이 대형화됩니다. 봉분이 대형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권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5세기 중반이 되면 그 무덤 속에서 금은제 위세품이 나옵니다. 금동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칼도 나오고 5세기 중반이 되면, 그 다음에 6세기 중반이 되면 소멸합니다. 이제 쇠퇴하게 돼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 문화의 전성기는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입니다. 전방후원부는 바로 그 전성기에 출연해요. 그러니까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까지 출연합니다. 자, 이제 영산강유역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세기에 한반도 전역의 지방 세력이 특히 백제권이 쫙 나타나는데 영산강유역에 뭐가 나타납니까? 5세기 보면 삼성이 나타나요. 뭡니까? 여고를 비롯한 부여시 제일 큰 세력이고, 그 다음에 목간나를 비롯한 목시 두 번째로 큰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사범명을 비롯한 사시 세 번째 정도. 전부 뭡니까? 백제의 왕성과 이 팔성대족이라 부르는 귀족 성들이에요. 이런 성들이 출현하는데, 자, 이제 좀 돌아가 봅시다. 3세기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세기 초에 목지국의 진왕 백제예요. 목지국을 통치하는 진왕에 의해서 3세기 초에
가야 제국이 멸망합니다. 가야 제국이 멸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영산강 유역이 진왕과 동치어는 마한의 흡수가 돼요. 그래서 3세기 중반의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이 영산강 유역 전체가 마한의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백제는 어떻게 통치합니까? 백제는 왕족과 왕비족이 있어요. 진왕이 왕비족이고, 아니 왕족입니다. 진왕이 왕족이고, 누구하고 혼인을 하냐면 여러 마한 소국 중에 제일 강력한 소국, 마한 지역, 그러니까 마한 지역의 제일 강력한 소국이 뭡니까? 마한왕입니다. 또는 마한족. 가장 강력한 마한의 소국과 혼인을 해요. 그래서 마한에서 가장 강력한 소국이 왕비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족과 왕비족으로 결합하여서 국가를 운영했어요. 그 왕이 왕비를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삼국지와 후한서를 보면 공립이 된다. 공립. 그러니까 이 진왕은, 목지국 진왕은 스스로 왕이 못 돼요. 왕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죽고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공립이 돼야. 공립이 뭡니까? 제일 강력한 만소국과 혼인 동맹을 맺고 거기에서 여인을 받아서 왕비로 세울 때 비로소 자기가 삼한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승리예요. 그래서 금강유역의 백제 진왕은 3세기 초에 영산강 유역을 통합하고 왕비를 영산강 유역에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산강 유역에 뭡니까? 온관이 대응해 두는 거예요. 금강 유역에서 왜 영산 유역은 꼭 합니까? 한강 유역은 안 됩니까? 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다. 3세기의 한강 유역은 당시 요하 유역으로부터 대규모 이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세요. 그래서 전통적인 만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3세기만 하더라도. 그 한강 유역이 왕비족이 되는 것은 삼국사기를 보면 알아요. 언제입니까? 4세기예요. 삼국사기 어디에 4세기에 왕비족 됐다고 나옵니까? 제 책을 보십시오. 제 책을 봐요. 3만4월 제조명 세 권이나 되는데 제 책을 보면 삼국사기 어디에 그렇게 적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 초에 영산강 유역을 통합을 하고 영산강 유역의 제일 강한 마한 소국이 왕비족으로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금강 유역이 왕족, 영산 유역 왕비족으로 혼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비족이 되면 이제 중앙 진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3세기 후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삼국시대를 통일한 서진에 진왕이 사신을 보내는 게 아니고 마한주가 사신을 보내고 진왕주가 사신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미 제국 22여국 신미의 여러 나라들이 서진에 사신을 보내요. 진왕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진왕권이 약화된 거예요. 진왕권이 약화되고 마한주나 마한 마찬가지입니다. 마한 지역의 최강자니까 마한왕의 권력이 강해진 겁니다. 왕비족의 권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한왕이란 이런 겁니다. 어떤 소국에서 그 소국 출신의 여인을 진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진왕의 왕비가 되면 내가 마한왕이 되는 겁니다. 주로 누가 됩니까? 진왕의 장이 되는 겁니다. 장이 주로 마한왕이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신라에도 있습니다. 신라는 뭐가 있습니까? 신라는 갈문왕 제도라는 게 있어요. 신라의 갈문왕은 조선시대 대원군이나 부원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마한왕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갈문왕은 세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한왕은 자기 소국에서 계속 왕비를 배출하면 마한왕의 지위가 세습이 돼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갈문왕 하다가 왕 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신라의 기증왕이에요. 본래 갈문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백제에서도 마한왕 중에서도 진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3세기 후반에 그 진왕과 왕비족이 있는데 이 목지국 백제입니다. 예.
목지국 백제, 제가 뭐 사만백제라고 하는데 이걸 얘기합니다. 왕권이 왕족에서 왕비족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왕비족이 왕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 영산강유역이 4세기에 진화권을 장악하게 돼요. 진화권을. 그래서 그 3세기의 만왕이나 신미제국은 다 영산유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마한왕 권력이 강해져 가지고 왕비족이 왕족이 돼요. 그래서 영산강유역이 그 온갖 집단이 백제 중앙무대가 어디입니까? 금강유역에 진출해 가지고 진왕을 배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왕비족 손을 잡아야죠. 어디 손을 잡습니까? 한강유역 손을 잡아요. 한강유역 제일 큰 세력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삼국사기의 백제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백제가 4세기에 왕비족으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산강유역이 왕비족 세력에서 왕족이 되고 자기들은 왕족으로 한강유역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영산강유역에서 온갖 집단이 백제의 중앙무대, 금강유역 얘기하는 거예요. 백제의 중앙무대에 진출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성이 필요해요. 성이. 성이라는 건 그 당시는 중국식 성씨라기보다는 집단과 집단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단을 그 위에 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산강유역 온갖 집단이 성을 만드는데 자신들이 본래 부여에서 왔다고 해서 부여로 성을 삼아요. 이것이 백제 부여시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부여시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영산강유역 옹관묘 집단의 성씨예요. 그럼 옹관묘 집단이 부여시만 있는 게 아니고 목시도 있고 사시도 있어요. 근데 셋이 어떻게 다른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여시는 영산강유역에서 농사 짓던 집단이고 목시는 혹시 영산강유역에서 그 대외 교섭하던 장사하던 집단이 아니었는가? 제 생각입니다. 그런 차이가 또 하나의 가능성은 부여시, 목시, 사시로 구분된 이유가 부여에서 영산강유역에 오기 전에, 즉 부여에서 무슨 가, 무슨 가, 무가, 뭐 아가 뭐 있습니다. 혹시 가가 다르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영산강유역의 옹과면 집단인데 부여시하고 목시하고 부여시가 제일 컸어요. 그 다음에 목시고 그 다음에 사시인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이건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 옹과면 집단이 중앙무대에 진출하면서 부여로 성을 삼고 왕족이 되는 겁니다. 왕비족이 뭐냐면 한강유역이에요. 손을 잡았어요. 의자왕 아들인 그 부여용 묘비에 보면 부여씨를 뭐라고 합니까? 백제 진조인이라. 진조인이라는 것은 백제 진왕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물어볼 사람. 그러면 4세기 이후에 백제 진왕가가 부여시면 3세기에는 백제 진왕가는 어느 성씨였습니까? 2세기에는 어느 성씨요? 1세기. 모른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꼭 억지로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면은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5세기에 금강유역 최대의 토착 세력이 뭡니까? 토착 세력이 백시예요. 백시. 백가로 대표는 백시예요. 그래서 혹시 3세기에는 백제 진왕가의 왕성이 백시가 아니었을까?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4세기부터는 부여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고구려하고 전쟁하다가 진왕가가 외국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언제 천도입니까? 부여시가 396년에 잔국이 토벌돼요. 잔국이 토벌될 때 잔국의 왕실, 즉 목지국 왕실이 외국으로 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족과 왕비족의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외국이 왕족, 백제가 왕비족이 된 것이죠. 그게 계속 유지가 돼요. 그 잔국이 그러니까 그 목지국 부여시 왕족이 외국으로 천도하게 된 이후로 이제 한반도에서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언제 하나 시대가 끝나냐면은 광개토왕 비문이 세워지던 414년에 시대가 정리가 돼요. 현재 끝나고 모든 게 정리해요. 비문 세우는 겁니다. 동시에 백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백제사 최초의 책봉이 언제입니까?
바로 광개토왕 비문이 세워지고 이념인 416년입니다. 416년 전지왕이 최초로 백제사 최초로 동진으로부터 백제왕 책봉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전지왕이 최초로 백제사 최초로 그 백제왕 책봉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전국의 지방 세력이 있을 거예요. 전국의 지방 세력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봐라. 너희들을 통치하던 백제는 외국으로 가버렸다. 외국으로 건너가 버렸다. 이제는 내가 백제왕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섬겨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통치하는 너희들 각 지방의 통치권은 보장해주겠다. 우리가 보장해주고 왕으로서만 나를 섬겨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금동모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뿌려요. 전국에 416년 백제 최초의 책봉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금동모를 전국에 뿌려요. 너희 지역은 네가 알아 통치하라.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웅진천도 전까지, 그러니까 475년 전까지 그런 식으로 백제가 지방을 통치해 왔어요. 주인이 바뀌었다 이거죠. 너희들 통치하던 백제왕은 외국 갔고 이제 내가 새로운 백제왕이니까 나를 섬겨라. 봐라. 내가 책봉을 받지 않느냐. 그 대신에 각 지방 통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통치를 보장한다. 그리고 금동모를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백제권에서 나오는 금동모의 상한선이 바로 416년 최초로 백제왕의 책봉을 전지왕이 받는 그 해입니다. 그러면서 한선 어디입니까? 웅진천도예요. 웅진천도 이후에는 금동모 같은 거 안 줍니다. 그거 없어져요. 그 사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영산강유역의 그 변화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산강유역의 웅진천도 이후에 그 전방호원본이 출현하는데 전방호원본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보겠습니다. 영산강 유역에서 전방호원문이 나오는 14개 현 나왔는데 그 영산강 유역의 최대 핵심 지역이 어딥니까? 중심이 어디예요? 나주입니다. 영산강 유역의 핵심 코어인 나주에는 없어요. 전방호원문이 없고 주변에 외곽에 흩어져 있습니다. 외곽에 우리가 보는 한평 신도고분은 영산강 유역 하류에 해당해요. 부터 해남 장고분이 제일 유명하죠. 6세기 초인데 그 한반도 백제권에서는 해남 장고산 고분이 제일 커요. 현재 남아있는 부분만 한 50m 된다고 합니다. 제가 못 가봤는데 실제로는 그 현재 남아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컸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산유역은 중앙은 없다. 흩어져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475년에 웅진천도 위에 나타나다가 50년 후에 사라지는데 6세기 전반까지만 있고 50년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람이 성인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시간입니다. 20살 된 사람은 70, 30살 되면 80, 그 기간이 50년이에요. 대략. 그러니까 이 영산강유역의 전방호원문을 쓴 사람은 그 자식이 있습니까? 아들은 전방호원문을 안 썼다 이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오늘이 아니지 얼마 전에 보고 온 광주의 신덕고분이에요. 신덕고분은 외국 묘제인 전방후원분과 영산강유 고유묘제인 원형분이 두 개가 나란히 거의 붙어 있어요. 거의. 그리고 시기가 거의 같아요. 거의 동시대에 그렇게 무덤을 가까이 붙여서 쓰려면은 남나이면 못 쓰죠. 한 집안 사람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한 집안. 심지어 학자에 따라서는 뭐 부자관계니 형자관계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영산강유 고유묘제를 쓰고 어떤 사람은 외국묘제인 전방호원문을 썼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영산강유역에서 이제 외국의 어떤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문화적인 게 많이 발굴되는데 같은
그 무덤의 분구에서 같은 옹관에서 같이 나와요. 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스럽게 섞여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과 피정복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산강역의 전방혼문을 쓰는 사람들을 영산강 사람들은 저들을 전혀 우리와 다른 의지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전방혼문과 이런 묘제와 옹관묘는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옹관묘는 묘제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묘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구가 있으면은 거기에 옹관이 뭐 5개, 10개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봉부를 만들고 죽으면 옹관에도 묻고 또 그 집안에 사람이 죽으면 옹관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분구 하나에 막 옹관이 여러 개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고대의 납골당 같은 개념입니다. 납골당 일반적인 묘제가 아니에요. 납골당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런 식으로 무덤을 쓰던 영산강 지역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왕이 되면은 자기 무덤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봉분 하나에 막 10개, 20개씩 옹관을 묻는데 못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영산강 지역은 옹관묘 지대지만 묘제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묘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면 인간의 제도 중에 가장 보수적인 게 뭡니까? 가장 보수적인 게 묘제예요. 안 바뀝니다. 묘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별다른 큰 부담 없이 다른 형식의 묘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